자, 우리 기도하고 7번째 시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임을 또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건강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저의 착오로 인해서 제가 부득이하게 오늘 분량이 많았는데 저는 그래서 많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뒷부분을 더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나눠드린 것까지 또 프린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량을 많이 갖고 왔어요. 이거 더 갖고 가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딱 끊은 게 오늘 97쪽까지 해서 끊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지난주에 나눠준 거를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에는 그게 없길래 그래 거기까지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 해갖고 했더니 웬걸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한두 장 정도 더 있는 정도 분량이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 내용이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읽는데 너무 분량이 작다고 느껴지면 언제든지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이렇게 길게 잘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도는 이제 딱 펼치시면 머릿속에 다 펼쳐지실 거예요. 이 지도를 머릿속에 계속 담아 두셔야 제가 역사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막 할 때 그래도 조금 이제 캐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또 좀 역사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다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2년차 때는 했지만 벌써 오래된 얘기니까 또 해보게 되는 이야기들 속에 우리가 이 지역, 지금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이 지역은 늘 구약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배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지 보세요. 그러면 지금의 땅이 아니라 그 옛날에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이야기들 좀 다뤘던 이야기들이었고요. 더 자세히 본다면은 이제 오늘은 어느 지역을 주로 보게 될 거냐면요. 이쪽이 이제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지역을 오늘 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집트만 볼 게 아니고 이쪽을 따라서 올라가면 이 메소포타미아가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위에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요 부분을 좀 유념해 봐주세요.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 이쪽이 하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단 아람이라고 말하는 하란 지역인데 요 지역이 오늘 관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 위쪽 투르키예 지방이 그 옛날에는 아나톨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아나톨리아. 요 지방 여기까지를 오늘 좀 새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그냥 쭉 펼치면 이 사이에도 많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문명이 발달했을 때 문명이 증거가 확인된 역사입니다. 물론 그 옛날 수천 년 전 얘기를 어떻게 정확하게 맞추세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이제 그건 또 숙제가 됩니다만 그래도 이제 전문가들이 연대를 다 측정해 봤더니 문명이 남아있는, 현재 남아있는 최고의 오래된 문명은 우바이드기라고 합니다. 우바이드기. 그때 우바이드기에 토기도 발견되고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때 보니까 그게 주전 65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8500년 전부터 약 6000년까지를 우바이드기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이 우르크 왕국이 있는 우르크기입니다. 우르크 왕국이 있었다. 이때가 주전 4000년이니까 지금부터 6000년 전부터 5100년 요 사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카드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확장을 해서 제국이 됩니다. 자, 제국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느냐라고 말하면 제국은 내 땅이 아닌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나라를 점령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제국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 민족들끼리 있을 때는 왕국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러다가 제국으로 넘어가면 적어도 2개나 3개 정도를 내 나라와 내 민족이 아닌 데를 점령하기 시작할 때 제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게 되는데 저 아카드 제국이 그렇게 된 겁니다. 아카드 왕국에서 아카드 제국이 되어버린 거죠. 이 시기가 주전 2350년부터 2193년이고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게 우르 사망조입니다. 근데 이 우르 사망조부터는 뭐가 중요하냐? 우르 사망조부터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래. 아브라함이 고향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때 우르를 떠났을 시기가 언제냐라고
말하면 저 우루 사망조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루 사망조 이야기를 할 때 우루 남무라고 하는 왕을 다뤘거든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함무라비 법전이 가장 오래된 성문법전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보다 200~300년 앞선 우루 남무라고 하는 왕이 법전을 만들었었거든요. 이 법전을 만들었을 때가 저 우루 삼왕조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전 2000년부터 주전 1800년까지를 초기 아시리아 왕국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까 아시리아 봤잖아요. 아시리아가 왕국입니다. 아직 제국이 아니에요. 왕국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 다음이 고 바빌로니아 제국입니다. 자, 고 바빌로니아 제국.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다룰 때 아모리 사람들이 밀고 내려와가지고 이쪽 바벨론을 중심으로 한 이 도시국가를 싹 쓸어버리면서 제국을 만들었죠. 이게 고 바벨로니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고 또는 구 바벨로니아 왕국 또는 제국이라고 말하는 이때의 이야기가 1800년부터 1700년 사이입니다. 아마도 이 시기가 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이동하는 시기였거든요. 이런 시기에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오늘 좀 다루게 될 히타이트 왕국이 나옵니다. 히타이트 왕국. 그리고 2년차 때 제가 잠깐 언급하고 지나간 미탄니 왕국이 나옵니다. 처음 들어보신지요? 왜냐하면 세계사 시간에 미탄니 왕국은 잘 안 다뤘기 때문에. 왜 안 다뤘냐면요, 미탄니 왕국은 여기저기 자료에는 계속 등장을 해요. 미탄니 왕국이 나와요. 그런데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증거를 확인을 못해요. 근데 이 증거가 발견이 됐습니다. 언제 발견됐냐면 2010년에 발견됐습니다. 이제 10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그게 발견이 됐고요. 발굴이 된 건, 그래서 이제 유적물들이 발굴이 된 것이 2018년입니다. 그게 1차 발견. 그리고 2022년에 대규모로 발굴이 들어갔어요. 2022년에. 이제 2년 된 거예요. 미탄니 왕국이 그동안 우리로 말하면 책에만 나오던 데가 땅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왜 발견됐냐면 이 미탄니 왕국이 어디에서 발견됐냐면 이라크에 모술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 이라크 전쟁 그 막 뉴스 계속 보면 계속 나오는 모술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 위쪽에 댐을 건설했어요. 그래서 댐을 건설해서 댐을 막아놨더니 물이 차였었을 거 아니에요. 이 물 밑으로 다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가뭄이 너무 심하게 와서 드러났는데, 밑에 쪽이 물이 드러났는데 여기에 이상한 유적지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발굴을 해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그토록 찾았던 미탄니 왕국이었던 거예요. 유적지들인 거죠. 이게 2010년 일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게 분명히 책들은 다 있는데 이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비가 와갖고 잠겼고, 그래서 2018년에 다시 가뭄이 와서 열렸을 때 들어가서 하고, 또 잠기고 2022년에 대규모로 들어갑니다. 정말 다시 하니까 대규모로 들어가서 발굴하고 지금 다시 잠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점토판들이 막 나왔어요. 쏟아져 나온 거죠. 그 미탄니 왕국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 미탄니 왕국을 누가 쓸어버리냐? 저 히타이트가 쓸어버립니다. 히타이트 왕국이 있었잖아요. 왕국이었던 히타이트가 저 히타이트 제국이 되어버립니다. 미탄니를 싹 밀어버리고, 자, 그리고 등장한 게 히타이트 제국이 싹 쓸어가면서 어디가 됐냐? 신 히타이트 제국이 등장합니다. 신 히타이트 제국. 이게 주전 1100년부터 주전 700년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가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다윗 솔로몬 시대입니다. 여기가 저 신 히타이트 제국 시대. 그러다가 어디로 넘어가게 되느냐? 그 관련된 게 신 아시리아 제국 시대로 넘어가요. 제가 이 이야기 조금 이따 좀 다뤄볼게요. 히타이트가 멸망하고 아시리아가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던 미탄니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아시리아 제국이 921년부터 627년인데 이때는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갈라졌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갈라졌을 때 북왕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저 신아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아시리아가 멸망합니다.
어디하고 바벨론하고 메대가 연합군이 쳐서 저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그래서 신바벨로니아 제국시대가 시작되는데 이때가 주전 700년부터 주전 600년 사이인데 이때 남왕국 유다가 멸망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저 신아시리아 제국시대가 약 한 300년 정도 되잖아요. 이때 300년의 신아시리아 제국은 엄청납니다. 이집트까지 다 먹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집트까지 다 먹었는데 남왕국 유다만 지나갑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다 밀고 가요. 그러면 남왕국 유다는 사이즈가 얼마나냐? 북왕국 이스라엘 친 거에 비하면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돼요. 땅 또야. 그 조그만 건데 남왕국 유다를 지나서 이집트까지 내려가요. 싹 다 쳐버려요. 근데 놀랍죠. 남왕국 유다만 패스인 간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성서적인 눈 관점으로 보면 어떤 관점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상태에서 아시리가 쳐버렸잖아요. 그리고는 쉴 때 그럼 남왕국 쳐야 되는데 남왕국은 아직까지는 왕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되죠. 북왕국은 말이야 우상을 섬기고 이랬더니 먼저 쳤는데 남왕국은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기회를 얻고 버텼는데 결국은 바벨론 시대에 넘어가서 멸망했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세계 역사를 펼쳐도 놀라운 사실이 저 아시리아가 싹 다 먹는데 남왕국 유다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계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걸 그림으로만 제가 잠깐 간단히 볼게요. 지금 얘기한 게. 자, 지금 이 보라색이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 여기가 밑에가 바벨론입니다. 이게 다 왕국이에요. 저 위에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히타이트, 해쪽 속입니다. 자, 히타이트라고 제가 말하지만 우리 성경에는 해쪽 속으로 나오는데 저 위에요. 자, 여기 세 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이집트가 있고, 자, 이렇게 따로 있었던 세상이 어떻게 바뀌냐? 지금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는데 앞에 거 비교해 보세요. 앞에 거보다 뒤에 거는 저 위에 히타이트 쪽은 넓어졌죠. 그렇죠? 많이 넓어졌죠. 여기에서 이렇게 간 거니까. 왜 넓어지느냐? 여기가 엄청난 산맥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위쪽 동네 사람들이 넘어오기도 힘들고 이쪽 동네 사람들이 또 넘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히타이트, 소위 말하면 해쪽 속은 그쪽에서 조그맣게 시작했다가 점점 세력을 넓힐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밑에 지금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의 눈에도 보라색으로 보나요? 이 보라색이 미타니 왕국입니다. 미타니 왕국이 조그만 데가 아니고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리고 아시리아가 여기에 이쪽에 요만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바벨론이고 미타니 왕국이 작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발굴이 안 돼서 확인이 안 됐던 것 뿐이지 근데 여기가 발굴이 된 겁니다. 미타니 왕국이 엄청나게 힘이 셉니다. 그때 이집트는 힘을 키워서 어디로 올라오느냐?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집트하고 미타니 왕국이 직접 부딪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경계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부딪히는 겁니다. 밑에서도 올라오고 위에서 내려오는데 둘이 엄청난 세력이 부딪힌 겁니다. 이런 세력들이 있다가 자, 미타니 왕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더 커질 수 있는 이 시대가 1500년부터 주전 1300년이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바뀌냐? 그림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림이 바뀌어요. 미타니 왕국이 이때가 주전 1300년부터 1000년 사이거든요. 맞죠? 1000년 사이. 주전 14세기부터 11세기 요 사이에 판도가 싹 바뀌어버렸어요. 자, 미타니가 어디냐면요. 요게 빗살로 쳐지죠. 이렇게 빗살 치는 대로 빠졌고요. 나머지 이쪽은 다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가 여기를 담당해. 저 위에 해쪽 속은 그대로 남았죠. 히타이트는. 거기는 그냥 그대로 자기 영역을 있는 거고 미타니가 싹 줄어들었어요. 자, 그리고는 미타니가 줄어드니까 이쪽이 뭐가 됐어요? 다 비어있죠. 이집트도 여기까지 자기네 색깔만 있는 거고 여기는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있던 시기, 사사들의 시기 요때입니다. 자, 역사로만 놓고 보면 어떠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때가 이스라엘이 막 들어와서 막
자기 민족끼리 싸울 수 있는 환경이 뭐냐? 전체 환경으로 보면 제국들이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네 땅을 지키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넓혀서 정복하는 힘이 없고, 미탄니는 지금 망해가고 있으니까 자기네들 지키려고 하고, 아시리아는 뚝 떨어져서 자기네들이 세력을 키우고 있고, 밑에 바벨론 왕국은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전체를 다스릴 힘이 없어요. 그때가 찬스인 거죠. 조그만 나라와 민족들은 자기 땅을 차지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게다가 이집트가 힘이 셌으면 이집트가 밀고 올라갈 텐데 이집트도 이때가 힘이 없는 거죠. 이 시기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사시대의 땅,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시대입니다. 자,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되던 땅이 요 다음에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급속도로 바뀌어가요. 봤더니 다 초록색이 돼 있네, 연두색이. 그럼 저건 어디예요? 히타이트족이죠. 해쪽 속이 싸그리 다 먹어버려요. 싸그리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시면 아시리아가 되게 크잖아요. 커지고 있었고, 히타이트는 저 위쪽만 있었는데 갑자기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런 혼란 속에 히타이트가 힘을 쫙 펼치거든요. 해쪽 속이 쫙 펼치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13세기의 그림이지만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1200년부터 1150년 사이에 이런 모양으로 싹 전체가 바뀌어갑니다. 지금 보시면 연두색은 줄었죠. 아까에 비해서. 그러니까 히타이트는 줄어드는 겁니다. 왜 줄었냐면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글에 따르면 바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해양 민족이 등장을 해요. 지금 이쪽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들에게 누가 등장하냐면 바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다 사람들이 어디냐?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인 거죠. 그럼 어디 바다를 건너냐? 여기입니다. 크레타를 건너온 겁니다. 크레타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건너는 건데, 크레타도 사실 섬이니까 어디에서? 본토인 그리스 본토에서 넘어온 사람들인 거죠. 그리스 본토에서. 그리스 본토에 미케네라고 하는 곳에 문명이 발달합니다. 미케네 문명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말 중요한 문명인데, 지난번 2차 때 가신 분들은 미케네 문명 유적지 앞에 있는 식당에서 양고기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유적지는 안 올라갔습니다. 저기가 미케네입니다. 여기 근데 데리고 가면 정말 100명 중에 한두 명 빼고는 왜 데려왔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입구에 가서 내려갔고 저기 배경을 놓고 사진을 찍었고, 2차는 그냥 가지도 않고 우리는 그냥 왔습니다만, 거기가 이제 미케네 문명인데 도대체 여기가 무슨 문명이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역사 속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저 북쪽에서 도리아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만든 문명인지 모르나 아무튼 이 펠레폰네소스 반도 고린도 밑에 미케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문명이 발달하고, 이 발달한 문명이 바다로 내려와서 크레타에 와서 미노아 문명을 만듭니다. 이 문명을 만든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다음 진출했는데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지금 여기 루트를 보시면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하고 싸우고, 저 위쪽으로 해서 이쪽 해쪽 속에 있었던 아나톨리아 지방으로도 들어가고, 페니키아, 가나안 땅에 있는 이쪽으로도 막 다 밀고 들어와요. 이제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다를 건너온 사람, 해양 민족 이렇게 다루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전쟁에서 한 번 딱 패배합니다. 어디서 패배했냐면 이집트에서 패배합니다. 여기서. 이집트가 그 당시에 이 왕의 힘이 너무 좋았고 얘네들이 공격하는 걸 알고는 연합군을 꾸려서 바다에서 들어오는 민족을 물리칩니다. 엄청난 승전보를 거두죠. 이 승전보 딱 한 번 기록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패합니다. 이쪽 전선 다 쭉 다. 왜 패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움직여서 여기서 패배한 사람들이 이동해서 들어온 것이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블레셋 족속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자료 나눠드렸잖아요. 이제 이 코스거든요. 그런데 왜 다 승리하고 한 번만 패했냐? 바꿔서 얘기하면 한 번만 패하고 다 승리했냐? 이 나머지 전체 사람들은 다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었고,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해양 민족이
철기를 사용하는 민족이었고 나머지는 여전히 후기 청동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무기 싸움인데 결국 무기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없었죠. 이런 모든 상황을 이 해양 민족이 밀고 들어오면서 이쪽 땅의 지형을 싹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해양 민족이 다 치니까 자, 해쪽 속도 줄어들었죠. 여기에 있었던 이 민족들은 자기들끼리 그 미타님 왕국이든 뭐 여기서 싸우다 보니까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그렇게 없어진 듯이 안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수르를 중심해서 이 보라색이 이제 왕국 하나쯤 남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해양 민족과 여기는 다 싸웁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모든 땅은 다 싸워요. 자, 싸우니까 이 싸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싸움이 끝날 때쯤 힘을 키워가지고 확장해서 이 지도를 만들어냅니다.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가 싹 쓸어버립니다. 색깔이 친해진 데는 다 아시리아가 정복한 거예요. 이해가 있어요? 다. 이 연한색도, 여기 연한색도 다 아시리아가 다 정복한 겁니다. 색깔이 진하면 직접 통치, 연해서 다른 색으로 가면 갈수록 대리 통치 개념이지 싹 다 점령해가는 게 신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이때가 이제 주전 921년부터 627년이니까 우리가 제가 말했던 그 다윗, 솔로몬 분열 왕국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었던 시대가 요 시대입니다. 점점 확장했던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던 바로 역사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요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제국들이 힘을 가지면 조그만 민족들이 다 힘을 못 쓰다가 제국들이 무너질 때 그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서 작은 나라와 작은 민족들이 힘을 갖는 거죠. 그때 힘을 가졌던 왕들과 이 이야기들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어떤 시대냐? 제국들이 서로 아직 힘을 세우지 못했던 때입니다. 있지만 그 큰 왕국들이 그 사이에서 틈바구니에서 다윗과 솔로몬은 엄청난 영향력을 키웠던 왕이라면 솔로몬 이후에는 이 제국들의 힘들이 점점 커지면서 공격을 해오니까 이 싸움에 누구 편을 들 것이냐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잘 보시면 역사에 보면 왕들이 저기서 오는 아시리아 편을 들 것인가 아니면 저 남쪽에 있는 이집트 편을 들 것인가 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왕들이 이 아시리아 편을 들면 아시리아가 도움을 받아서 오고 아니면 이집트 편을 들면 이집트 군대가 밀고 와서 막아주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아브라함의 여정 이야기는 좀 마무리했고 요셉의 이야기를 좀 가볼게요. 요셉. 자, 요셉이 이집트를 갑니다. 당시에 어떤 기록이 남아있냐면 이집트 쪽에서 문헌에는 이집트에서 보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박한 아시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박한 아니면 모래 사막을 건너온 사람들 이런 뜻인 거죠. 모래 사막을 건너.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자기들은 좀 수준이 있는 거고 저쪽에서 온 애들은 수준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시아 쪽인데 자,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는 나중에 어떤 걸 경험하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어떻게 천박한 사람이 모래를 사막을 건너온 사람이 이렇게 될까? 이 질문에 역사학자들은 많은 설명을 하에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우리가 하나 새겨두어야 될 게 뭐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요셉을 사갔던 사람들은 누굴까? 그 상인들이라고 보통 알겠지? 교재에 썼지만 그냥 상인이 아니라 이스마엘 자손들입니다. 판게. 이게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판 것도 아니고 그냥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린 거죠. 자손들에게. 이게 우리가 좀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거죠. 자, 왜 사막 쪽에서 늘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삶은 이 사람들은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단순히 요셉을 팔았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죠.
자, 아무튼 그러면 이 당시에 그런 자료들이 있느냐? 이쪽 사막을 건너와서 무역을 하던 사람이 있느냐? 있더라는 거예요. 주전 1750년경에 베니 핫산이라고 하는 바로 이곳에 있는 한 이집트 관리의 무덤이 발굴이 됩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00년 전에는 해석이 안 됐었는데 이게 해석이 됩니다. 이 그림입니다. 벽화인데, 무덤에 그려진 벽화인데, 이 벽화가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베니 핫산이 어디냐면 지도로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중간에 이집트가 하부 이집트가 있고 상부 이집트가 있는데 딱 중간에 여기에 베니 핫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 이집트의 관리가 어떤 관리냐면요, 이 사람이 일했던 관리는 이쪽 지역입니다. 여기를 담당했던 관리예요. 여기를 담당했던 관리가 축자, 여기다가 무덤, 자기 고향이든지 뭐 하겠지만 여기다가 무덤을 세웠는데 이 무덤에서 발굴된 벽화입니다. 근데 이 벽화를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뭘까 하고 들여다봤더니 여기에 어깨를 드러낸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아비루? 하비루? 이런 사람들인데, 요 사람들 또는 아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인 걸 확인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사막을 건너온 사람들, 비천한 아시아 사람들인 겁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 넘어와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37명인가요? 32명을 데리고 온 이야기가 벽화에 쫙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옷도 이 소위 샘족들은 어떻게 옷을 입었나 봤더니 한쪽 어깨를 드러낸 원피스 형태의 옷을 입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이집트 사람들은 남자들은 상의가 없는 아래 하얀 쪽에 있는 하얀 이 수건을 둘러쓴 것 같은 이런 옷을 입고 있었구나, 이 그림들이 밝혀준 거죠. 이게 주전 170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자, 이런 이야기들 속에 등장하고 있으니 이집트하고 무역을 했었구나 진짜 하는 이야기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전체 그림입니다. 전체 그림. 그래서 이 그림 속에 여자도 있고 뭐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이야기들의 전체 달린 벽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중에 뭐 참고로 이 당나귀 앞에가 그 사람들입니다. 이쪽 앞에 있는 남자들, 이건 남자들이고 이 뒤에는 여자들인데, 여자들은 머리를 이렇게 따고 양쪽으로 갈래길을 했고, 그리고 피부가 다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피부 색깔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쪽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피부색이 밝아요. 그리고 수염이 있고 눈이 진하고, 눈 색깔이 진하고. 근데 이게 정말 눈 색깔이 진한 건지 화장을 해서 그런 건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사람들이 왜 갔냐는 건데, 왜 갔냐면 이집트에 가서 눈 화장하는 염료를 사러 가는 겁니다. 눈 화장. 그러니까 원래도 눈이 진한 건지 아니면 눈 화장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나 이런 벽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인들의 벽화 이야기가 나오니 이런 것이 밝혀지면서 이 그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증거들을 삼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쭉 볼 때 다른 이야기는 다 아니까, 그러면 요셉이 누린 총리 대신으로 누렸던 특권은 뭐였을까? 그런데 이것도 이집트 자료가 나와요. 이집트에서 자료가 나오는데 총리 대신의 임무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18왕조 때의 글이 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총리 대신은 뭘 하냐? 청원을 들을 것, 공정하게 재판할 것, 파라오의 수행을 위해 군대를 동원할 것, 과세 부과와 세금을 징수할 것, 관리를 임명하고 감독할 것, 왕실의 재산을 관리할 것 등등, 이런 총리 대신에 해야 될 역할들을 거기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잠깐 나오는 표현으로만 봐도 이런 걸 했구나, 이런 걸 했구나. 그러면 이제 이집트 이야기를 할 때 지난번에도 다룬 것처럼 이집트는 신이 있고 인간이 있는데 파라오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신이고 인간으로서 최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총리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신에게 가장 가까이서 다룰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누가 올라가냐? 요셉이 올라간 겁니다. 그냥 단순히 총리 대신이 됐구나 정도가 아니라 모든 권한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 거고요. 이런 총리가 결국은 커질수록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아까 말했던 하부 이집트와 상부 이집트 두 명의 총리를 둡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사실상 중요한 외교 활동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은 이 총리 대신이 다 감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재미있는 사실은 하면서 쓴 게 투트모스 3세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총리 대신이 하던 일을 보니까 뭐가 되냐면 저장고를 채우고 곡식 창고를 풍요롭게 한 사람, 이렇게 칭호를 붙였다는 거죠. 총리 대신의 칭호가. 그러고 보니 요셉이 한 일과 너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잘 보면 요셉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겠구나. 요셉이 꿈 해몽할 때, 꿈 해몽이 결국은 어떤 역할이에요? 기근이죠. 기근을 준비하게 하고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해석을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입장에서는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비가 안 오는 게 문제가. 고대 세계가 그래요. 제가 오늘 오전반에도 바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혹시 제가 바알 이야기를 2년차 때 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안 될 걸 알면서도 제가 바알은 아주 좋은 신이었다. 우리는 바알 얘기하면 마치 사탄처럼 보는데, 우리는 세팅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아니고 바알은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에게는요, 좋은 신인 거예요. 최고로 좋은 신이에요. 왜냐하면 바알은 물을 주는 신이거든요.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비를 내려주는 신인지, 왜냐하면 바알하고 모트라고 하는 그 신화 속에 이 두 신이 싸워서 바알이 이기면 풍년이 되고 바알이 지면 이게 흉년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이게 가나안의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는 그게 맞아요. 뭐 조금 댐도 아니죠. 그 당시에 아무튼 할 수 있는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일단 비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이야기도 사실 그게 맞는데, 그 바알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가 한 것 같은데, 뭐냐면 그 엘리야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갈멜산에서 싸울 때 둘이 붙었는데, 자, 절정은, 클라이막스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고.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하면서 클라이막스가 언제냐면, 제단을 쌓고 저쪽에서는 쟤네들은 막 해서 막 몸을 해하고 막 하면서 막 해서 막 뭔가 난리를 치는데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이쪽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도랑을 다 파고 물을 팍 채웠는데 거기 불이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게 절정이라고,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이야기는 그게 클라이막스가 아니거든요. 그건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기근이 왔잖아요. 가뭄이거든요. 가뭄은 비가 와야 클라이막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전쟁은 정확하게 읽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 비가 와야 이건 끝나는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냐? 저쪽은 불도 안 떨어졌을 때, 여기는 불이 떨어진 거고요. 이건 시작이고, 클라이막스는 언제냐? 이 엘리야가 무릎 속에다가, 제가 이거 나던데? 나 한 것 같은데,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 이렇게 쳐박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쳐박고 고개를 들었더니 있냐? 아니요. 쳐박고 이랬는데 갑자기 저 서쪽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하자 엘리야가 막 달려 내려가잖아요. 그때 아합이 타고 내려가던 마차를 휙 하고 지나가면서 아마도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럴 때 비가 뚜둑뚜둑 떨어지잖아요. 이게 클라이막스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잘 읽으셔야 돼요. 기근의 클라이막스는 비가 내리는 거지 불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읽어야 되는데, 그 배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여기하고 똑같은 거죠. 비가 오는 건 좋은 거예요. 오히려 비가 안 오니까 문제거든요. 비가 안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 됩니다. 요셉 이야기의 핵심. 그래서 요셉이 맡은 임무도, 비가 오면은 비 통해서 풍년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비가 안 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였거든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요셉이 이집트식의 이름을 받고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죠. 이게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베라의 딸인 아스낫이 결국은 와이프가 돼서 결혼하는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랍니다. 아무튼 이집트는
팔레스타인보다는 덜하지만 기근이 문제입니다. 비가 오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기근이 문제. 흉년 전승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집트 7년의 흉년 전승인데, 여기에서도 매년 범람하는 나일강의 문제가 아니라 기근이 일어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때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했냐면 곡물이 부족하고 과실이 말라붙었다.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했다. 모든 사람이 이웃의 것을 훔쳤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으며 아이들은 울부짖었다. 이게 나중에 모세 이야기 때 또 나옵니다. 모세 이야기 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 이야기가 비슷한 코드로 나와요. 먹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말라버리고.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큰 문제를 다뤘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들은 땅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하는 이런 그때 기근의 때에 있었던 글들이 발견되면서 이집트의 문화와 문명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한편 장기간으로 인해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야곱이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잖아요. 왜? 이집트는 먹고 살 만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아들들이 가요. 곡식을 사러 가요. 근데 첫 번째 갈 때는 막내를 안 데리고 갔는데 두 번째 갈 때는 막내를 데리고 갔고, 막내를 데리고 오자 요셉이 형들하고 해후를 하죠. 그리고는 이 소식을 듣고는 아버지에게 가서 모시고 오라 했더니 아버지가 그냥 한다름에 그냥 달려서 쫙 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가 어디냐? 아버지가 계셨던 곳이 부엘세바가 있는 곳이다. 부엘세바. 여기가 이제 네게브라고 하는 곳인데, 지도로 보면 여기입니다. 지도로 보면 저 위에 연두색은 요셉을 팔아먹어서 요셉이 간 길입니다. 요셉이 간 길. 이렇게 바다, 해변길을 쭉 간 거고, 밑에 여기가 부엘세바거든요. 여기 부엘세바. 이 전체 지역을 네게브라고 말하는데, 이 부엘세바에 이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 여기에서부터 보내는 거죠.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에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아들 요셉이 있다고 하니 쭉 따라 내려와서 숫곳이라고 하는 이곳에 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이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이야기가 요셉의 전체 이 여정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집트 파라오 앞에 간 이 야곱의 일가족들이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온 목적은 다른 목적이 없다, 위험이 없다, 이걸 말하자 파라오는 총리 대신의 집안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먹고 살 만한 땅을 줍니다. 이제 탁 땅을 주고, 두 번째 가만히 지켜봤더니 얘 사람들이 이게 소위 말하는 가축들을 정말 잘 컨트롤하니까, 그러면 다 나머지 왕의 가축들도 너희들이 조금 다 맡아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관리도 맡기게 되는,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이집트 생활의 400년 넘는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편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요 이집트에 들어가서 살게 된 시기는 언제냐? 자, 그런데 제가 아주 짤막하게 정리할게요. 시기는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주장들이 다르니까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으니, 시기에 대해서는 이럴 수도 있겠고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입니다. 야곱 가족들이, 그러니까 족속들이 제12왕조에 이집트에 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왕조입니다. 이것만 기억했어요. 이집트 12왕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집트 시대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집트 시대. 자, 이집트에 가고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고 노예로 살다가 나온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배경은 이집트란 말이에요. 자, 이집트를 다루게 되는데 어떤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나오냐?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한 구절만 나와요. 이게 성경 얘기가 세계 역사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요것 말고는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왕이 있었구나.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때요? 한참 지난 다음에 요셉이 누구야 도대체? 이런 왕이 있었겠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해왔다가 역사책, 이집트 역사책을 펼치니까 그럴 만한 사람들이 등장한 거죠. 그게 우리가 2년차 때 다뤘던 힉소스 민족입니다. 힉소스 민족들이 치고 들어와서 이집트의 두 개의 왕조를 이룹니다. 그게 15왕조와 16왕조입니다. 자, 아까 기억하라고 그랬죠? 12왕조 기억하라고 그랬죠? 12왕조하고 15하고 16왕조 이렇게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왕조 사이는 침체기입니다. 침체기는 어떤 거냐면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힘을 가진 왕조가 있지 않고 바뀌어갑니다.
그러니까 12왕조 때 힘이 있던 사람들이 15왕조까지 가는 동안 막 뒤죽박죽인 거예요. 이 제국이 힘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15왕조가 누가 들어오냐? 힉소스 민족이 들어와서 힉소스 사람이 이집트의 왕이 됩니다. 실제로 파라오가 되는 거죠. 파라오가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는 배경 속에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탈이집트 이전의 왕조는 어디냐? 18왕조, 19왕조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때는 왜 중요하냐? 자, 지금 이제 간단하게 할게요. 12왕조가 하나 있었고 15, 16왕조 힉소스 왕조가 있었죠. 그때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느냐? 18왕조, 19왕조, 20왕조로 넘어가요. 자, 앞서 제가 12왕조 때 내려간 게 맞나? 이거 물음표. 15왕조, 16왕조 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맞나? 저는 그쪽에 무게를 두지만 아직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왜? 저는 그 논리가 맞는데 아직까지 보수적인 입장은 12왕조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근데 저는 힉소스 쪽이 내려와서 왕조를 이룬 15왕조, 16왕조가 저는 더 타당하다고 봐요. 아무튼 시간적인 개념은 그래요. 자,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출애굽까지 우리가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보면 400년, 430년이고 만약에 그걸 줄인다고 하면 300년 밑으로 줄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가 어디냐? 저 18왕조, 19왕조, 20왕조입니다. 18왕조, 19왕조, 20왕조로 갔을 때 누가 등장하냐? 이집트가 엄청난 힘이 생겨요. 힘이 세요. 그때 등장한 최고의 탑을 찍었던 왕조, 그게 19왕조인데 이때 등장한 사람이 람세스 2세. 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아들인 메르납타. 이런 왕조들이 쭉 등장하게 되는 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18왕조 때 세팅하고 19왕조 때 확 커집니다. 그런데 이때 뭐가 나오냐면 이때 비석이 발견이 됐는데 이 비석에서 최초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겁니다. 우리가 교재에도 나온 것처럼 첫 모양이에요. 첫 모양, 즉 화살표에 있는 여기에 있는 모양을 이렇게 가져온 건데 이렇게 가져온 저 글자가 뭐냐?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글자인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거죠. 처음 남겨진 겁니다. 물론 이전에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없으니 확인을 못하는 거고 이게 가장 오래된 석비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등장했는데 이게 18왕조, 19왕조, 20왕조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등장한 거예요. 자, 어떤 학자들은 출애굽한 시기를 15세기로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13세기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3세기보다 그 이후 13세기서를 저는 따라가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세대를 카운트하는 방법이 40년일 거냐 아니면 20년에서 25년을 할 거냐.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글자 그대로 믿으면 저처럼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4,000년 전 얘기예요. 3,00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몇 년을 말하는 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세대를 말한 거예요. 세대로 흘러왔던 사람들이 나중에 카운트를 할 때 어떻게 카운트냐? 한 세대를 40년을 볼 거냐 20년에 25년을 볼 거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15, 16왕조인 힉소스 왕조로 보고 그리고 20왕조 때 이제 탈출해가는 이 이야기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기가 어디일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저 아모세라고 하는 파라오가 있었을 때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이런 이야기들 다 다루게 되는 겁니다. 자, 18세기 이집트의 18세기 왕조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 이제 투트모스 3세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그동안 흐트러졌던 이 이집트 왕국을 다시 세팅을 멋지게 해내죠. 그래서 시나이 반도도 가고 가나안 땅도 가서 계속 전쟁을 해. 그러니까 이 투트모스 3세는 시간만 나면 막 전쟁을 계속해서 땅덩이를 넓혔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대가 이제 후기 청동기 시대인데 지도로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집트가 여기 보시면 밑에 연두색 있잖아요. 밑으로는 원래는 여기 위 중간 여기까지만 이집트고요. 밑에는 수단이거든요. 여기까지도 계속 진출하고요. 이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딱 위까지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소위 미타니 왕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입구까지 계속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이 18왕조 때 이 계속 벌인 전쟁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야기. 이렇게 해서 전쟁 이야기를 하던 그 다음 왕조가 19왕조인데 19왕조, 18왕조하고 19왕조를 넘어갈 때 어떤 종교적인 변화는 있냐면 이 아몬레라고 하는 신이 그러니까 이 딱 두 신이 뭉쳐져 가지고 이집트 신이 이제 꼭대기 신이 하나가 돼요. 이제 하나가 끝납니다. 이 신으로 통일이 돼서 그 뒤로부터는 그냥 딱 세팅이 되는 종교적인 특징이 있고, 그리고는 그 이후에 19왕조 때 람세스 2세부터 시작돼서 엄청난 신전을 짓습니다. 신전을 짓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가 여기서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상에 내가 다시 올 거니까 너희들은 다시 나를 계속 섬겨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신전을 다 짓는데 이 신전 중에 가장 유명한 신전이 아부 신벨이라고 한 곳에 있는 람세스 2세 석상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이집트도 댐을 건설하면서 댐을 세팅할 때 가장 고민이 됐던 게 이것 때문입니다. 댐을 해서 물을 막잖아요. 그럼 물이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이 신전이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을 다 통째로 다 뜯어내서 옮깁니다. 그래서 지금 저거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원래 있었던 거를 다 뜯어서 그대로 다 해가지고 옮겨놓은 겁니다. 지금 이거 옮겨놓은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가봐야 된다니까요. 가서 이걸 봐야 저희 사람들 보이시죠? 이게 엄청, 이걸 누가 있냐? 저 19왕조의 람세스 2세가 한 겁니다. 자, 이게 엄청난 거죠. 자, 여기만 엄청난 거냐? 지금 이게 파노라마로 딱 찍어놓은 건데, 이게 하셉수트 신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광활한 이곳에 저 엄청난 저기 신전 입구거든요. 여기를 그 시대에, 지금부터 3000년 이전의 그 시대에 이 신전을 이 앞에 있는 카페에서 파는 망고 주스가 참 맛있습니다. 저는 딴 건 기억이 안 나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찍어서 그렇죠.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다 쓰러집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여기를 지나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 일왕들이 여기를 지나간 사람이 3명밖에 없어요. 저기를 지나서 저기 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간 사람은 딱 3명입니다. 거기를 갔다 왔으니 뭐든 안 맛있겠어요. 이 달달한. 근데 이거를 만든 거예요. 이게 19왕조 때 이릅니다. 19왕조 때. 이런 이야기들의 엄청난 힘이 있었다가 출애굽하는 거라니까요. 아세요? 파라오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셔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광야 생활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백성 데리고 간대요. 그러면 어떤 파라오가 아이고 그래요 하고 보내주겠냐고요. 이런 걸 지을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파라오의 힘이 있는데, 이게 생각해보세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파라오가 빡 치고 있는 세상이니까 이게 성경 이야기를 그냥 읽으면 그러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완전히 게임이 되지가 않아요. 이걸 직접 보고 그래 이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아몬레 신이 다 이제 있는 왕으로서의 존재하는 모든 신들 이 위에 이제 왕조들이 진행됐던 이야기가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있다가 19왕조 시절에 아까 말씀드린 게 다 19왕조입니다. 그 신전들 지은 게, 이때 누가 저 멀리서 등장하느냐? 히타이트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게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18왕조가 주전 1320년이니까 그러고 몰락해가자 19왕조가 시작되고, 19왕조가 아까 그랬던 그 왕들이잖아요. 람세스 2세, 세티 1세, 그리고 메네납타라고 하는 이 파라오들이 있던 시대. 이때는 여전히 팔레스타인까지 힘을 뻗치고 있었던 시대인데, 저 위쪽에서 누가 등장해요?
해족소, 히타이트가 있는 이야기들이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그림으로 만약에 차후에 그려지게 되면 진짜 드라마틱해지는 거죠. 그 속에서 모세가 등장하고 이 사람들을 끌고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히타이트가 더 힘을 써서 밑에까지 다 점령하고 있다면 모세가 끌고 나가가지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해도요, 가나안 땅 점령할 수가 없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제국이 밀고 들어와서 제국이 힘을 썼을 때 아무리 여호수아가 막 핏기를 들고 가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만 이렇게 보면 그것만 갖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더 크게 봐도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제국들을 밀어내니까 이 속에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사를 열면 보이는 겁니다. 세계사를 열면 그 엄청난, 아까 말했던 히타이트 제국, 뭐 이런 제국들이 막 다 미타니 왕국, 이집트 왕국 막 이런 데가 힘을 쫙 버티면 여기 가나안 땅 하나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쫙 물러나게 하더니 그 비어있는 시간에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진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는 아니지만 점령해가는 타이밍이 맞춰진 거죠. 이게 역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역사를 읽으면 성경이 훨씬 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듯 람세스 2세, 아까 말했던 그 아부신벨의 그 신전을 지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도 제가 이제 교재에 썼으니까 읽어보신 대로 좀 가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제가 요 지도는 간단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이집트하고 저 위에서 내려온 히타이트가 계속 싸우는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뭐 이야기를 하면 오래 가니까. 그리고는 오늘 마무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집트의 생활상. 그럼 이집트는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다룰 때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은 사실은 근처에 있었지만 가나안과는 상당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앞서 얘기했듯이 신격화된 파라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인 거고, 이 가나안 땅은 신은 신대로 있는 거고 왕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게다가 덩치가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삶 자체는 완전히 다른 거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 속에서 파라오가 신이니까 신인 파라오가 모든 것을 했는 겁니다. 모든 것의 뭐 결정, 뭐 진행, 이런 모든 것을 다루게 되는. 그래서 모든 이야기, 이집트 이야기에서 신을 빼놓을 수 없는 거죠. 파라오 이야기는 곧 신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집트의 행정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다루지만 이거 지금 3,000년 전, 4,00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이집트는 어쩌면 행정과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시스템 갖춘 거 엄청난 거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 3,000년, 4,000년 전 이야기니까 정말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소개하면 감독하는 감독, 시장, 관리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거 전부 다 다른 거죠. 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다 다른 거고, 우리 교재에 쓴 것처럼 농경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농경사회니까 시즌을 3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6월부터 9월까지죠? 이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막 물이 넘쳐날 때, 이때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물이 넘쳤으니까. 그럼 농사를 짓는 대신에 뭘 하냐면 왕을 위해서 건설해야 되는 건축물에 모든 노동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은 그때 짓는 거죠. 자, 그러다가 물이 쫙 빠져나가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동안 뭐예요? 농사 짓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시즌은 뭐예요? 마지막 시즌은 이제 비도 안 와요. 물도 없어요. 그때는 이제 수확할 때가 되니까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수확하는 데 다 쏟아붓죠. 이때 관리인들이 뭐 하냐면 전부 다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다 남아있는 겁니다, 기록이. 근데 더 놀랍죠? 그러면 정의롭고 공평해야 되는데 이때도 이미 관리들이 빼먹는 거죠. 부자들하고 결탁해가지고 빼먹는 이야기들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다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니까 뇌물도 주고, 그리고 이름도 빼고, 내가 이게 일을 했는데, 우리 김 집사님 일을 했는데, 쟤는 돈 주기 싫어. 그러면 이름 빼버려요. 원래 있어야 되니까 돈을 주는데 이름을 빼요. 그러면 이제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돈 주는 것보다 뇌물 주는 게 싸니까 뇌물 주고 이 사람 이름을 빼버려요. 근데 왜 나 돈 안 줬어? 그러면 당신 이름 없는데? 그럼 당신 일 안 한 거네?
이렇게 가버리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이, 리얼한 삶의 이야기들이 발굴이 된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 대단한 거죠. 그리고는 신전을 짓는 이유가 뭐냐? 지금만의 세계가 아니라 그 이후의 세계가 있다. 특별히 부자들은 종들의 그 입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 모형 이걸 자기 무덤에 같이 붙습니다. 거기다가 종의 이름도 써요. 왜냐하면 다시 태어났을 때 너는 나 종이야 계속.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냐고요. 너는 한 번 종은 영원한 나의 종이야. 다음 세상에서 종이고. 계속 이걸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서 아예 세상을 그렇게 만든 세상이 이 세상이 됩니다. 그 밖에 노동력들은 다 노예로 충당했는데, 노예들은 주로 전쟁에서 끌고 온 노예들이 되는데, 오히려 노예들이 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으로 잘 사는 경우도 있었다. 부유한 노예들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제가 이런 얘기 하죠. 이집트에 어두운 면이 있었다. 어두운 면이 뭐냐면, 이집트의 삶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기근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풍족하게 산 거죠. 그러니까 풍족한 환경이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좋은 건데, 왕, 즉 파라오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바뀌는 거죠. 파라오 하나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잘 살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자 완전히 그냥 꼭대기에서 바닥으로 내치다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그래서 모든 걸 다 성을 짓는데 끌려가고, 곡식을 파는데 끌려가고, 막 모든 일들에 고통을 받게 되는 처지로 바뀐, 그건 이 왕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7주차입니다. 7주차 동안 이번 주에는 저의 착오로 인해서 조금만 나갔고요. 그리고 참고로 아람 사람들 이야기가 우리 나갔으니까 아람 사람 이야기를 조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람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번 주에 나눠드린 거, 그러면 이번 주가 몇 페이지부터죠? 78쪽부터 그럼 97쪽까지입니다. 전체가. 그런데 이제 중간 마지막 부분은 아람 사람들 이야기니까 아람 사람들 이야기도 좀 잘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성경의 배경 속에 숱하게 자리했던 이야기들을 조금이나마 풀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가면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만나는 기쁨과 또 생명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자리하게 하옵소서. 또 한 주간 열심히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